전설야담. 눈을 쓸며 연인을 다시 만난 소생. 불현듯 단호 어원. 조선 성종 때 이름난 재상이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했습니다. 미인이 많아 색향으로 유명한 평양에서 감령의 기생 명부에 나이 어린 기생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보라색 방울이란 뜻의 자란이고 옥퉁소를 부는 선열한 의미의 옥소선으로도 불렸습니다. 12살이지만 얼굴 예쁘고 노래 및 춤, 악기, 시까지 뛰어난 동기였습니다. 관찰사의 외아들 역시 12살이었는데 감사가 마침 생일을 맞아 기녀들과 악공을 불러 취양당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에 취해 즐거움이 무르녹자 감사는 아들에게 춤을 권하면서 흥을 돋우고자 기생 우두머리인 행수 기생을 불러 적당한 짝을 골라 마주 춤추게 했습니다. 하여 아들과 자란이 함께 춤추자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내 아들이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 아비를 위한 춤도 제법 하는구나. 감사는 흐뭇한 얼굴로 남달리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더불어 춤추느라 애쓴 자란을 불러 칭찬한 후 비단을 상으로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내 아들의 시중을 들어라. 이때부터 자란은 감사 아들에게 차를 내오고 목을 갈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는 두 남녀가 모두 자라 드디어 육체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둘 사이에 얽힌 사랑의 실타래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얽혔습니다. 이들에게 다행히 관찰사가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해 6년이나 평양에 있었지만 이제 임기를 채워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돌아가야 할 날이 가까워지자 관찰사 부부는 아들과 자란을 떼어놓는 일로 고심했습니다. 자란을 두고 가자니 아들이 상사병에 걸릴까 염려됐고 데리고 가자니 아직 미혼인 아들의 장래에 방해가 될까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관찰사가 아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너의 뜻을 존중할 테니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해보렴. 아들은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째 계집 따위에 연연하며 잊지 못하는 마음을 두겠습니까? 행여라도 아버님께서는 그런 걱정을 마십시오. 그 말을 들은 감사는 아들에게 대장부라고 칭찬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찰사 가족은 자란을 평양에 두고 서울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은 물론 이별 당일에 자란은 몹시 슬퍼서 말없이 울었으나 감사 아들은 언약이나 위로 없이 무심한 얼굴로 가버렸습니다. 사실은 내심 크게 슬펐지만 사나이 체면에 일부러 슬프지 않은 척 의연하게 처신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별을 경험한 적이 없으므로 한때의 사랑쯤 금방 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공부에 몰두해야지. 그 무렵 소과를 본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소과는 생원과 진사를 뽑는 과거를 이루는 말이며 여기에 합격해야 벼슬을 받을 수 있는 대과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에 따라 생은 동무들과 과거 시험을 준비하러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럭저럭 공부에 집중했으나 가끔 자란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마다 고개를 흔들어 떨쳐냈습니다. 그러다 한겨울에 눈 내린 밤 달빛이 눈부신 데다 고요하기까지 하니 새삼스레 자란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기에 일어났들을 배회하던 생의 가슴에 불현듯 자란 얼굴을 다시 봐야겠다는 욕구가 솟구쳤습니다. 우리말 불현듯은 불을 켜서 불이 일어난과 같다는 뜻으로 갑자기 어떤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모양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 직접 가서 보자. 감정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생은 그 길로 사찰을 떠나 평양을 향했습니다. 추운 날씨라서 머리에는 털모자를 쓰고 푸른 옷을 입은 채
가죽신을 끌면서 걸어갔지만 부귀한 집안 자제로 거친 일 해본 적 없는 생이 평양까지 걸어가려니 고생이 말도 아니게 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이 부르터서 걷기 힘들었습니다. 신발부터 바꿔야겠네. 생은 한 총가에 이르러 가죽신을 집신으로 바꾸어 신고 털모자를 버리고 테두리 떨어진 낡은 전립을 구하여 머리에 썼습니다. 절름거리며 걷고 기어도 보았으나 갈수록 걷는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걸식에 굶주리고 얼며 계속 고생하다 보니 옷은 헤어져 누더기가 되고 얼굴 모습이 검고 파래해져서 몰골 사나운 귀신 형상 같았습니다. 아이고, 길이 참 멀기도 하구나. 생은 그래도 끈기로 버티며 한 달이 지나서 간신히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생은 막바지 힘을 내어 자란의 집에 갔지만 수척해져 얼굴이 상한 꼴이라 자란의 어미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 사또의 아들이라네. 자네 딸을 잊을 수 없어. 천리 길을 걸어왔다네. 자네 딸은 어디 갔는가? 자란 어미는 그제야 그를 알아봤지만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또 자제의 총애를 입어 밤낮 산속 정자에서 머무느라 집에 오지 못하고 있소. 도련님이 비록 멀리서 왔으나 서로 만날 길이 없으니 참으로 안 되었소. 그러면서 노파는 생을 대접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대당에 갈 곳이 없어진 생은 문득 한 구실아치를 떠올렸습니다. 구실아치는 관아 벼슬아치 밑에서 일을 보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감사로 있을 때 아전 아무개가 큰 죄를 지어 죽을 처지가 됐으나 생이 그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한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입었던 구실아치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가 이름을 듣고 매우 놀라며 환대했습니다. 구실아치는 사랑채를 깨끗이 치워서 생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반찬을 잘 차려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생이 평양에 찾아온 이유를 말하자 구실아치는 자란을 만날 수 있도록 계책을 짰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와서 곧 감령에서 눈을 쓰는 부역이 있을 예정이니 그때 생이 인부들 사이에 섞여 일하면 멀리서라도 자란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는 방도였습니다. 달리 다른 방법은 없었기에 생은 이튿날 이른 아침에 여러 일꾼과 함께 산정에 들어가 빗자루를 들고 앞들에 쌓인 눈을 치웠습니다. 새로운 감사의 아들은 마침 창을 열고 기대에 앉아 있었고 자라는 방에 있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장정이라 눈을 쓰는 모습이 힘찼으나 힘든 일 해본 적 없는 생의 빗질은 남들 보기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감사 아들이 그런 생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더니 자란을 불러 그 고락선이를 보게 했습니다. 자란이 명을 듣고 방에서 나와 마루에 섰을 때 생은 전립을 말아 올리고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쳐다보았습니다. 한동안 서툰 일꾼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자란의 눈동자가 이내 심하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곧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외면당한 생은 낙심하여 서글픈 마음을 아는 채 구실아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각 자란이 방에서 울기만 하자 관찰사 아들이 연유를 물었습니다. 자란은 내일이 아버지 제사인데 집에 돌아가지 못해 안타까워 운다고 대답했습니다. 관찰사 아들은 자란에게 돈을 주면서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데 쓰라며 집에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허겁지겁 돌아온 자란은 당연히 자기 집에 있으리라 예상한 생이 보이지 않자 어머니를 책망했습니다. 예전 사또가 자신을 차별하지 않고 잘 대해주셨고 도련님과는 6해 동안 정을 나누었으므로 결코 배신할 수 없으며 비록 권세에 눌린 일이라 하더라도 현재 행실이 없는 자신을 보러 천리 길을 걸어 찾아온 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자라는 한참 통탄하다가 문득 그렇다면 도련님이 어디에 있는지 추측해봤고 그 결과
예전에 사또로부터 은혜 입은 바 있는 구시라치 집을 떠올렸습니다. 자란이 즉시 일어나서 그 아전의 집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란에게 외면당한 것으로 오해하여 좌절해 있던 생은 놀란 눈으로 믿기지 않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주고받지 못하다가 자란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오랫동안 쌓인 회포를 풀었습니다. 다음 날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데 동의한 두 사람은 기생어미가 잠든 사이에 비단 옷과 가벼운 폐물을 빼내 보자기 2개에 싸서 짊어지고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맹산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한 천민의 집에서 방을 빌려 지냈습니다. 생이 마기를 못하는지라 처음에는 가져온 비단옷과 폐물을 팔아 음식을 장만했다가 이후 자란이 밤낮으로 배를 짜고 바느질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또한 자란은 이웃과 잘 사귀어 환심을 얻으니 동네 사람들이 신접 살림이 빈궁함을 보고 조금씩 도와줬습니다. 둘이 사랑의 행복을 한껏 느끼던 그 무렵 서울에서는 생이 실종된 사실을 알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사찰 친구들로부터 실종 소식을 전해들은 생의 가족은 많은 하인을 풀어 절 근처 수십 리를 두루 찾아보았습니다. 며칠이 되어도 흔적을 발견할 수 없자 여우에게 홀려서 죽었거나 사나운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혼을 부르는 초원 의식을 치르고 시신 없이 무덤을 만들어 장사 지냈습니다. 한편 신임 감사의 아들은 자란을 잃자 종사품 서윤으로 하여금 자란의 어머니와 친척들을 가두게 하고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이 지나도 찾을 수 없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두 집안에서 난리가 난 상황에서 자란은 불효막심한 일을 저질렀으니 그 죄를 씻으려면 과거 급제가 유일한 길이라며 생에게 공부를 제안했습니다. 자란이 눈물을 흘리며 과거 시험을 거론하자 생은 알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에 동감하오. 다만 어떻게 책을 구하겠소? 자란은 어떻게든 책을 구하겠다고 대답했으나 상골벽촌이라 오래도록 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상이 책 한 권을 이웃 사람에게 파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란이 달려갔습니다. 자란은 마을 사람이 벽지로 쓰려고 구입한 책값의 2배를 주고 가져와서 생에게 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책은 근래 과거 시험 준비용 책으로 작은 글씨로 썼는데도 매우 두꺼워서 수천 수의 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일종의 과거 시험용 핵심 통합본을 받아든 생은 매우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오. 생은 책을 손에 쥔 후 쉴 사이 없이 읽었습니다. 그가 어쩌다가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 자란이 화를 내어 질책하며 격려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알성시 소식이 들렸습니다. 생은 걸어서 과거를 보러 갔고 뛰어난 문장 실력을 발휘해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합격자 방을 내걸 즈음에 이르러 임금이 오전에서 봉투를 여니 그가 장원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대사원을 거쳐 이조 판서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직함에 대사원이라 쓴 이유를 알 수 없어 고개 갸우뚱한 임금이 이조 판서를 불러 답안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까닭이요? 이조 판서는 임금 앞에서 조금 물러나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호환으로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르고 얼마 전에 탈상까지 한 아들의 필체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의 글씨체입니다. 아이를 잃을 당시에 신의 직책이 외람되게도 대사원이었으므로 이렇게 쓴 듯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지난 3년간 어디에 있다가 이번에 과거를 보러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왕이 직접 생을 불러 지난 일을 묻자 그는 사연을 말한 뒤 벌을 청했습니다. 인륜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죽여주소서. 기구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임금은 이조 판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젊어서 잠시 여색에 빠지는 일은 크게 우려할 바 아니고 경의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부지런히 공부해 조정에 들게 됐으니 지난 일을 용서해 주시오. 또한 자란이 그동안 성심껏 생을 보살폈으니 경실 부인으로 삼음이 오를 것이오. 이조 판서는 임금의 말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생은 머리에 개수나무 꽃을 꽂은 채 말을 타고 풍악을 울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원급제한 생이 바로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병조좌랑에 제수된 터라 자라는 좌랑의 아내 자격으로 가마를 타고 상경했습니다. 그 일로 해서 지금까지도 평안도 맹산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마을을 좌랑천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